세상에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랄해져, 이렇게 폭행 정도가 이렇게 악랄해질 수가 있어요, 안진영 기자님. 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각 테이블마다 금속 재질의 물병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이 금속 재질 물병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위험하고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아침 6시쯤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 앞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거리를 서성입니다. 네. 근데 손에 물병을 준 대학생이 갑자기 저렇게 할머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할머니의 머리채를 붙잡아 쇠 물병을 휘두릅니다. 어머 세상에. 이 할머니 깜짝 놀라 하지 말라며 손을 저어봐도 이 남성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할머니를 따라가면서 괴롭힙니다. 어머.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도 옆에 가서 말려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 행인에게조차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어머 세상에 지금 어쩌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세상에. 저 남성이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식당에 보면 요즘 이제 물병이 이렇게 쇠 형태로 돼 있는 금속 맞아요. 형태로 그런 돼 거 있는 있죠. 물병들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나가서 지금 길에 가던 할머니를 저렇게 수차례 폭행을 한 거예요. 저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식당에 돌아와 식당 직원을 또 폭행을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머. 저 남성이. 그게 심지어 또 식당에 안에 있어 직원을 때리니까 저 예, 물병, 저 아이고 물병이에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때 말리는 손님까지도 폭행을 했어요. 어머.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지금 그냥 손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해도 그 충격과 부상 정도가 상당할 텐데 허주연 변호사님 진짜 입에 담기도 진짜 저 쇠물병을 어떻게 사람을 내리쳐요 진짜. 너무 끔찍한 범행이죠. 저기 잘못 맞으면은 맞은 부위나 공격의 정도 수준에 따라서 정말 치명상을 입을지도 그렇죠.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심지어 이 폭행당한 50대 여성 종업원이요 머리를 바늘로 꿰매는 굉장히 깊은 어머.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나마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으신 걸로 보이지만 70대 노인이셨어요. 정신적 충격 상당히 어머.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당시 저 장면을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 한 명, 그다음에 옆에 분리수거하고 두 분이 다 많습니다. 머리 꼬매고 일을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안진용 기자님, 저 인간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이유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남성 경찰 조사에서 역시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아.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된 시간이 아침 6시였죠. 네. 아침에 출근한 게 아니라 밤을 샌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이미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함께 이 식당에 들어와서 또 술을 마셨는데 세상에. 그러다가 일행들과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었다가 일행들이 먼저 식당을 나선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남성, 그 일행들을 쫓아나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행들은 떠난 다음이었거든요. 결국 M1 할머니에게 분풀이를 했던 거고 돌아와서도 그런 폭행을 한 겁니다. 결국 경찰서에서는 이 대학생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런 인간도 대학생이랍니다. 저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는 게 대학생이래요.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있어서 바로 119 상황실에다가 공동대응 요청을 해가지고 종업원분이 이제 머리가 찢어지셔서 피를 흘리고 계셔가지고 구급차 타고 피의자가 난폭하게 흥분을 해서 있더라고요. 막 갑자기 다짜고짜 저희한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삼단봉을 꺼냈는데 저희 거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신속하게 제압을 해가지고 바로 체포를 했죠. 그때는 완전히 자기가 만취해 있어가지고 인적사항도 공개를 하지 않고 왜 그랬냐는 질문에 패드립을 당해서 그랬. 뭐 그런 말만 짧게 하고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유 또한 가관인데 최명기 원장, 저게 뭐 술을 탓할 수 있는 게 뭐 술 취해서 그랬다 이걸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처음에 따라 나갔을 때는 일행을 쫓아가서 일행과 함께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일행이 자기한테 싫은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복은 물을 뿌리는 걸 처음에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처음부터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행이 없자 할머니를 보게 됐고요. 할머니한테 공격을 한 건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 할머니를 일행 중에 한 명으로 진짜 우리가 보기엔 뭘 저걸 착각할 수 있죠.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착각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그러나 저는 더 어쩜 끔찍하고 진짜 잔인한 걸 생각해 보는데요. 재미로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하하. 보다가 보면 처음에 톡톡 건드리는 재미로 그러는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을 뿌리고. 네. 그러나 할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거를 안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본인이 화가 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행동을 제지하면 제지할수록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 인간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경찰 조사에서 그랬다잖아요. 같이 그 새벽까지 날밤 새서 술 마시던 일행한테 폐륜적인 욕설을 들은 게 화가 나서 보복 차원에서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저 행위는 폐륜 아니에요?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른한테 저건 폐륜 아니에요? 정말 법의 처벌 달게 받기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지역의 체육회 회장이요,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러 회식 장소에 갔대요. 그런데 회식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런 행동을 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 자식아.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와봐. 아이, 저 야, 이 야, 너 계속 먹구나 덤비는 거야? 제가 덤비는 게 아니고요. 근데 네가 뭔 잘만 나한테 덤비는 거야 지금? 그거는 제가 봐라 이거 똑바로. 들어가지 마. 거기 서 있어. 내가 포장마차를 가자 그랬어? 직원들이 고차를 가기를 원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내가 네 집으로 가자 그랬잖아. 야, 택시 타고 30분, 40분씩 나가야 되냐? 지금 안진영 기자님 무슨 횟집 얘기 나오고 포장마차 얘기 나오는데 지금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네, 전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2일인데 경기 용인시 체육회는 1박 2일 워크숍을 전남 여수시 일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때 회장을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때 저녁에 식사를 위해서 감성포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장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식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직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니까 몇몇이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는데 이 체육회장 이거 놓으라면서 소리치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30분간 이어진 소란은 그제서야 그칠 수 있었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진짜 가지가지해요, 진짜. 이 사건 이후에 해당 직원들, 용인시 체육회잖아요. 그래서 용인시 체육회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이번만은 가지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에 주름이 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시고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사무실에서 일부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시고 호통을 치시며 저희는 항상 불안에 떨면서 근무를 하여야 했습니다. 저 분을 비롯한 용인시 체육회 직원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억압과 공포에 지냈으면 저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 용인시 체육회장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존칭을 써요. 뭐뭐 하시면서 호통 치시면서 얼마나 몸에 긴장감, 공포가 배었으면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 약간의 떨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최재봉 교수님.
용인시 체육회장 참 대단한 자리입니까? 아니, 대단한 자리도 아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네. 그때 그 영상 보면 그 태도가 평소에도 나오는 태도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아니, 100번 양보해서 횟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딴 데 갔다고 쳐요. 그럼 한두 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아니, 왜 횟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일로 왔느냐. 이러고 나서 끝나면 되잖아요. 저렇게 화낼 문제입니까, 그게? 감성 포차로 가면 뭐 먹을 거 못 먹습니까? 그렇게 회가 먹고 싶으면 또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그게 저렇게 화내는 문제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체육회 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이 체육회 모욕과 협박으로. 근데 아까 인터뷰에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기자회견하면서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던 영상 말고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체육회장이 이제 취임하면 프랜카드를 걸잖아요. 네. 취임. 근데 거기에 회장 이제 얼굴이 들어갔나 봐요. 근데 얼굴에 사진이 들어가는데 사진이 주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주름을 어쩌라고요, 그러면. 본인 얼굴에 주름이잖아요. 왜 뽀샵 처리 안 했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화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진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지가지 하는 인간들 참 오늘 많이 보는데, 최명기 원장님 원래 무슨 저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저게 단순히 회식 장소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식 장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거일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격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아하. 자기한테 모임을 갔는데 포차 같은 격이 낮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니 이거는 전국에 특히 그 관광지 여수 지역에서 감성 포차 가신 분들 아시지만요. 고급이에요. 거기도 잘 꾸며놨어요.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자기는 항상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저기가. 굉장히 높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거울을 맨날 얼굴을 보잖아요. 아마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진짜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났을 때 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분은 뭐를 제가 보지 않아서 이렇게 특정하게 되는 건 좀 무리일지 몰라도 요새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자기애성 성격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기애성 성격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 뭐냐? 특권을 항상 요구하고 아하. 착취적이십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당사자인 용인시 체육회장도 입을 안 열 수가 없겠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욱하는 바람에 폭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미안하고 사죄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거로다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선거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쩐다는 거예요, 허주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선출직이고 임기가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사퇴는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지금 이 용인시 체육회 산하의 47개 종목단체 협의회 임원단이 회의를 했습니다. 비상대책회의를 진행을 하고 물러나야 된다. 사퇴 종용으로 만장일치로 지금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동안 민원 너무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협의회 차원에서 걸기대회도 하고 뭐 탄핵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 지자체 산하 체육회 그 장이요. 지자체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이 맡아왔었는데 2020년부터 이 체육의 어떤 정치 도구화를 막자는 취지 때문에 민선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자기가 선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출범에만 너무 급급하는 바람에 견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부에 스포츠 공정이라는 징계 기구가 있는데 측근들로 채워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제 체육회장으로서 뭐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대회 유치 이런 권리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제왕적 존재로 군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견제 장치 제대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용인시 체육회장 감투 썼다고 이 정도로 하니 정말로 더 큰 권한 줬다면 이 인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진짜. 앞으로의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또 어떤 스스로의 결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첫 번째 얘기라고 할 뻔했어요. 야, 요즘 장밋빛 인생을 즐기고 있는 이분에게 대박 사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역도계의 전설이죠. 로즈란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임명한 겁니다. 어머. 그 임명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딴 그랜드슬램 선수로서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를 한 사람이라면서 대학 교수와 장미란 재단을 통한 후학 양성도 하며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문화 쪽에 BTS가 있듯 체육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는데요. 장미란 선수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는데 이제는 한국 체육을 책임지는 행정가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와, 대박 사건. 호준 변호사님, 이제는 장미란 선수도 아니고 장미란 교수님도 아니고 장미란 차관님 이제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차관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미란 선수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우리 체육계에 세운 공이 혁혁한 인물이잖아요. 우리 장미란 선수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었던 데다가 거의 역도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이걸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역도 스타가 바로 장미란 선수죠. 그런데요. 다른 선수들보다 다소 늦은 중학교 3학년 때 역도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고난 이 재능으로 이렇게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낸 건데 대박이네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에 합계 302.5kg 들면서 은메달을 따냈고요. 세계 역도 선수권 4연패 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진짜 우리 국민들 너무나 겪은 감격을 하면서 맞아요. 봤던 대회였는데 합계 326kg이라는 이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던 그런 대회였죠. 그리고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2012년 이 런던 올림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어깨 부상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이제 아쉽게 4위를 기록했었는데 그런데 4년 뒤에 3위를 기록했던 이 아르메니아 선수가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메달을 박탈당해서 장미란 선수에게 동메달이 가게 돼서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수입니다. 장미란 선수 항상 경기할 때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이 딱 바벨을 들어올리고 성공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죠. 뭔가 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모습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최명기 원장님 사실 또 장미란 이제 차관이 이 선수 은퇴 후에도 항상 후진 양성에도 막 힘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2012년이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에 재단을 갖다 설립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68명의 비인기 종목 선수들한테 이제 본인들과 어려움을 알잖아요. 네. 그 지원을 갖다 하셨고요. 어머.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운동선수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도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용인대학교 교수로 부임되셨고요. 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보다 더 나은 부분을 갖다 배우기 위해서 2017년부터 미국에서 공부하셨고요. 어허. 2021년에 다시 용인대에 와서 그래요. 지금 체육계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사실 이 장미란 차관이 그 선수 은퇴하고도 유튜브 예능에서도 이 자기 또 후배들 앞에 서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한번 그 모습도 한번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이세요. 아니, 교수님 몽둥이 뒀잖아. 몸 다 풀렸지? 천천히 내려가세요. 눈 뜨세요. 수도 다시 올라가세요. 수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 자연스러워. 네? 아니 어디 가서 저한테 배웠다 그러실 거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조금 더 내릴 때 천천히 내려갔다가 붙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교수님, 3대 몇 킬로 되십니까? 비밀인데? 한번 그럼 덧셈을 해보시겠어요? 백스쿼트는 275? 여기다가 얹혀 놓은 걸 275요? 응. 데드리프트는 245? 벤치프레스는 잘 안 했어요. 밀리터리 프레스는 제가 105kg? 105킬로. 선수 때. 저도 사실 선수 때 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 저 영상은 유튜브 예능인데 이 용인대 교수 제자들과의 어떤 일상을 가수 이창섭 씨가 같이 가서 이제 체험해보는 그래서 이창섭 씨에게 장미란 교수가 뭔가 가르쳐줘 일일 과외를 하는 그런 모습 예능이었는데 정말로 신기하잖아요. 이거를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도 막 하나 봐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역대 선수 출신이 문화체육부에
차관이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러면? 아니, 처음이 아닙니다. 세 어허. 번째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1차관, 2차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뭐 기재부도 그렇고 몇 개 부처가 1차관, 2차관인데 이제 범위가 넓을 때 이건 지금 문화체육관광까지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문화부 안에 언론 분야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 이쪽은 또 문화부에서 합니다. 아. 방통위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2차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체육 분야하고 언론 분야예요. 근데 지금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세요. 박불군 장관이 네네. 언론인 출신이어서 언론 분야는 장관이 하고 2차관이 하는 일이 이제 중요한 업무 중에 체육 분야거든요. 아. 그래서 체육계 출신이 2차관을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도에 사격 선수 출신이었던 박종길 차관이 문화부 2차관을 했었고요. 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아하.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시 2019년에 수영 선수 출신으로 최윤희 차관. 엄마 맞아, 기억나네요. 네, 아하. 문화부 차관을 역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포츠인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장미란 선수 출신이 차관으로 임명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뭐 장미란 차관하면 역도의 전설이다 이런 표현은 늘 따라다녔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금메달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뭐 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더 노력하고 더 원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좀 제 신체 조건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역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런 신체 조건을 물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4회 연속 세계 선수권 우승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직도 너무 많이 떨리고요. 막상 이렇게 또 안게 되니까 눈물이 나네요.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이 장미란 차관이 선수로서의 걸어온 길을 딱 봤는데 우리 제작진이 음악 잘 깔았어요. 로키! 그 역경을 이기는 로키 그 영화 음악을 깔았는데 정말 딱 찰떡궁합의 음악이 앞으로 행정가로서의 장미란 차관의 역할도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미란 차관만큼 오늘 주목받은 눈길이 가는 인물이 또 있는데 누구일까요? 안진영 기자님. 혹시 미닝이란 이름의 가수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네, 다들 신인 가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20일 내 고향이라는 음원을 미닝이라는 가수가 발매를 했습니다. 어허. 다들 누구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수의 표지 앨범을 보면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지 앨범요. 자, 이게 흔들린 사진 같지만 제가 눈썰미가 좋아요. 한번 네네. 맞춰볼게요. 네. 약간 그래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조국 전 장관 딸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이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발표를 한 건데 이 미닝이라는 예명은 아무래도 본인의 이름이 조민이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변형해서 부른 게 아닌가 귀엽게 생각이 했네요. 듭니다. 미닝 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조민 씨가 맞아요. 지금 앨범을 냈다니까 많은 분들 깜놀 하실 텐데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래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요 하나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음원이 발매가 됐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이제 동요 녹음이라는 건 사실 제가 뭐 아무 때나 막 갑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수도 아니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제 음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의미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게 됐고요. 느낌이 들어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힘든 널 보내야 일단 뚱땅 이런 거 리듬 같은데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가 흔히 동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좀 알고 있는 동요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전 동요라고 해가지고 뭐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이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약간 재즈 느낌도 나고 기성 작곡가가 기성 가수에게 의뢰해서 발매했다고 해도 그렇구나 하고 들을 만큼 꽤 괜찮은 완성도가 높은 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민 씨는 적성을 굉장히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곡 3분 20초가 조금 넘는 분량의 곡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도 빠르고 재즈 선율을 바탕으로 하는 곡입니다. 물론 노래도 하겠지만 랩까지 구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노랫말은 고양이 얘기예요. 조민 씨가 이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데요. 네. 울산에서 데려온 백호라는 반려묘와 또 일산에서 데려온 신바라는 반려묘를 키우는데 SNS에 가끔 이 고양이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올리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보내는 일상을 다룬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네. 취미 삼아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는데 아마 이 동요 앨범을 낸 것도 그 취미 여러 가지 해보는 거의 일환 한 가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그러면 봐보세요. 많은 분들이 조민 씨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수를 하겠다는 건가? 왜 앨범, 음원을 냈지? 이제 이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음원을 내고 싶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못 내요. 그런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며 음원을 냈을 때 유튜브라는 안정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거를 갖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완성도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양한 활동을 이것저것 하면 하는 대로 일종의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일종의 셀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잔잔한 활동이 결국 다 모여서 결국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주게 되고 올라간 유튜브 조회수는 다양한 활동에 인해서 좀 더 어떤 의미에서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단계에 저 유튜브가 돌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모르긴 몰라도 허주연 변호사님, 조민 씨의 일거수일투족에 확실히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높긴 높은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한 달 만에 구독자가 22만 명이 됐어요. 대박 사건. 유튜브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이건 사실 정말 불가능한 거의 기적에 가깝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뭐 인기가 많으신 것 같고요. 본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에 유튜브 채널이죠.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이 조민 씨가 예전에 이 수입차를 타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었거든요. 네.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 없이 음원을 바로 다음 날 발매를 했어요. 1심 판결 바로 다음 날에요. 그리고 또 바로 그날이 유튜브 구독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날이어서 스스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별 이 코멘트 없고 어제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음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조민 씨의 뭐 총선 출마 얘기도 뭐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한사코 아니다, 가능성 없다, 손살에 쳤는데 혹시 그럼에도 이 앨범, 음원을 낸 이 행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뭐 저는 그냥 있는 뭐 조민 씨가 얘기했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출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정치 활동할 가능성도 없다. 본인도 이제 SNS에 여러 번 그걸 밝혔는데 지난달 11일 SNS 그런 걸 올렸습니다. 정치 인문 생각해 본 적 없다. 의사 꿈은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일부에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읽는데 부모님과 독립해서 한 지 오래됐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나 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조민 씨가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조민 씨는 정치 활동보다는 아마 본인이 이제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도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뭐랄까요, 사회적인 어떤 존재감 이런 부분을 키우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조민 씨가 바빠요. 뭐 의료 봉사 활동도 계속 좀 당분간 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의 행보도 관심 또 가는 대로 전해지는 대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 사연요. 여러분 이제 깜짝 사랑에 빠지실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역대 뉴스파이터에 등장한 사연자 중에서 가장 귀엽고 똑부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아이 넷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쓴이 최근 회사에서 1박 2일 야유회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넷을 키우죠. 혼자서 이렇게 주말에 가면은 아내 혼자서 넷을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죠. 독박 육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남편 굉장히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13살 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둘째 11살 된 딸이 나서서 계속 나도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빠가 선생님 그린 거 보세요.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저 얘기는 이미 아빠가 안 된다고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글쓴이의 직장 상사인 전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네. 대뜸 둘째 딸도 야유회에 데려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 통상적으로 네. 드라마에서 보면은 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알고 보니 사장님이나 전무님이 전화 와서 사실 내 딸이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글쓴이의 딸이거든요. 내 딸한테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전무님이 전화가 왔다는 어머. 겁니다.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죠. 아니 진짜 황당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야유회 무슨 자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둘째 딸도 데려오게 전화가 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전무님이 둘째 딸이 야유회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고 한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를 건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런데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 같이 들어보셔야 어머.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야, 네. 예,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그게 아세요? 예. 제가 딸인데요. 아빠가 오늘 야외에 간대요. 야외에 가시지. 근데 제가 간다고 잘랐는데 아빠가 오빠만 데려간다고 계속 저 놀렸어요. 그래, 야, 잠깐만. 네. 잠깐만. 네. 네 이름이 누구야? 별아. 네. 11살? 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오빠도 못 가게 해주고 아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오빠도 못 가고 아빠도 못 가게 해줘? 네. 야, 그러면은, 별아가 가면 되겠네. 그래요? 별아가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해결되는 거지? 네. 그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네. 그래. 와, 그냥 저 통화 듣는데 그냥 빵 터져 여기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됐는데 근데 보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최주봉 교수님. 앞서 통화 초반을 들으면 별하가 전무님한테 전화 걸었을 때 전무님이 어디세요? 누구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서로 몰랐던 사이잖아요. 몰랐던 사이예요. 어머. 별아가 11살인데 네. 11살 별아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네. 아빠가 주무실 때 네. 몰래 전화기를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전무님, 사장님 전화번호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 근데 이게 별아가 더 똑똑한 게 뭐냐면 사장님, 전무님 그리고 차장님 연락처를 노트에 적어놓은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몰래 그걸 보고 네. 노트에 적어놓고 적어놓는 것도 못 믿겠으니까 암기를 했어요. 어머, 혹시 세상에. 잊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적어놓고 암기하고 안 잊어버리려고. 똑똑하다. 그렇게 똑똑해요. 네. 그리고 나서 전무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거 전화한 타이밍도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지도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대본을 적었대요. 어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엄마하고 이제 뭐 오빠가 딴 데 잠깐 간 사이에 그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별아가 아예 그냥 그 전무님한테 전화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고 만약에 전무님이 안 들어주면 사장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대요. 어머. 그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야, 얘기 들어보니까 별아가 야무진 구석이 있네요. 근데 진짜로 허지원 변호사님 진짜 전무님이 바닷개 망정이 안 받았으면 사장님 하고 전화할 뻔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별아라면 분명히 전화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통화 받았던 그 당시에 네. 사장님이랑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전무님이. 그래요? 근데 그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귀여워하는 애정이 느껴졌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하셨잖아요. 그때 바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서 사장님이랑 임원분들 회의할 때 그걸 다 같이 어머.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에 자세히 들어보면은
사장님이 막 빵 터져서 웃는 소리도 같이 녹음이 돼 있거든요. 그게 잠깐 들린 게 네. 네, 그래서 다 이미 알고 있어서 아마 별아는 이 회사의 스타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예쁜 11살 배기 별아가요. 네. 전무님한테 한 번 더 전화를 걸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왜? 전무님이 아빠한테 말했잖아. 그래서 나 갈 수 있잖아. 감사하다고 내가 또 전화할게.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그래, 그만해. 하지 마. 그럼 아빠가 전화해줘. 전에 드렸어. 아 그래? 진짜로? 세상에 막 진짜 눈에서 제가 하트가 뿅뿅 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안지훈 기자님 너무너무 예의 바른 별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별아 결국 야유회 잘 갔는지 궁금하실 텐데 네. 안 데려가면 전무님이랑 등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 저렇게 잘 놀고 왔습니다. 이게 야유회 장면이에요? 어머. 네, 맞습니다. 이 사연은요, 아빠가 딸이 너무 귀여웠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네. 다이렉트로 전화해버린 딸내미 때문에 2명을 야유회에서 챙겨야 됐다. 세상에. 술도 못 마시게 되겠지만 웃기지만 슬픈 야유회가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런 사진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그 후 상황을 궁금해했겠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어린 생각의 행동을 이해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전무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그러네요. 전했습니다. 자, 회사 분들이 사장님과 전무님들 참 대단하시. 저게요. 별거 아니지만 저게 아이들의 꿈도 키우고 아이들한테 희망도 줬잖아요. 아이들 기분도 이 사기도 북도도 엄청 좋은 일 하셨는데 별아 아버님 얘기 좀 저희 제작진이 들어봤습니다.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황 팀장 둘째도 야유회 간다고 하는데 데려가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얘가 왜 도대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빠를 놀려주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야유회는 가족여행 가잖아요. 이렇게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가족여행 보통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못 갔어요. 좀 일이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아빠 놀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놀러 가는구나 하고 따라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줄 알았지 당연히. 둘 다 못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줄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요. 셋째는 좀 서운했어요. 셋째는 8살인데 자기랑 동생 빼고 아빠랑 오빠 언니만 이렇게 놀러 갔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 야유회란 인식이 아니라. 큰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좀 큰애가 안 간다 그러고 둘째 셋째를 데리고 하지 않을까요? 아유, 얘기만 들어도 참 다복하신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명규 원장님 이 사연 접하고 사실은 이 사연을 통화 내용을 안 듣고 그냥 글로 접했으면 감동이 덜했을 근데 진짜 통화 내용 들으니까 너무너무 네. 사랑스러운 가족이에요. 최명규 원장님.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아하. 따님에 대해서는 커서 뭐가 돼도 될 거다. 그러니까요. 그로부터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임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임원분들이 참 인품이 좋다. 맞아요, 진짜. 그러면서 우리 같이 똑같이 즐거워서 진짜 즐거운 사연이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따님 덕에 아버님이 인기남이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별안의 가족이요 앞으로도 다복하게 진짜 이 별아 아버님이 애국자세요. 요즘 4남매 키우는 집이 얼마나 흔합니까? 진짜로 다복하신 애국자지만 앞으로의 생활도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응원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이제 중년 어르신들 참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가끔 이제 말동무가 없어 적적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광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난 2019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요. 한 생활 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글이 수차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광고 결혼정보회사에서 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올린 광고라고 하는데요. 한 60대 여성이 사비까지 들여서 광고글을 게시를 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황혼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고요. 여성은 자신의 연락처도 함께 올렸습니다. 가끔 여러분 신문 보시면요. 가끔 저희 신문 광고 내는 게 한두 푼이 아니라서 광고에 진짜 요만큼 이제 개인이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저기에 보면 이제 개인 연락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안진용 기자님 연락이 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저 광고 보고. 왔습니다. 어머. 우연히 광고를 본 한 남성이 본인 역시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보낼 배필을 찾는다면서 이 여성에게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왜요? 그 직후 이 여성 고소장을 들고 어? 수사기관을 찾아갑니다. 아니. 이유는 해당 남성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남을 갖자고 해서 광고를 냈고 그 광고 보고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고소장을 추행당했던 고소장을요. 이게 최진봉 교수님 예. 무슨 막 후다닥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좀 황당하잖아요. 네. 아니 광고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다. 어머. 얼마나 황당하고 이상한 그러니까요. 일입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남성이 그럼 뭔가 나쁜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머. 조사를 하고 이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남성분이 아니고 여성분이었어요. 광고를 낸 것도 의도가 있었던 걸로 무슨 말일까요, 보여지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검찰이 해당 남성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여성분에 대한 이제 조사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성분이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남성들, 중년 남성들을 고소한 사건이 4건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내용도 근데 거의 비슷해요. 강간, 준강간, 어머. 강제추행죄. 지금 이번도 강제추행죄잖아요. 어허. 이런 형태로 다른 남성들 광고 보고 연락을 취한 남성들 5명에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의 행동이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진하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무고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 이 여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로 인해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뭘까요? 일단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리죠. 네. 그렇게 연락이 오면 그 남성들과 여러 명이었습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허위 고소를 했고요. 어머.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경우 이걸 취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갖지 못하면 계속 수사기관에 처벌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 여성, 이의 신청이나 항소 등 끈질기게 불복을 했다는 어머. 겁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남성만 무려 5명이었고 어머. 그중에 두 명으로부터 각각 70만 원과 3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고소로 허위 고소로 곤경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2명 일부 남성은 실제 합의금을 줬다네요. 황당하네요. 이제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여자.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이 여성 결국에는 무고 혐의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거든요. 허위 고소로 이렇게 다수의 선량한 남성들을 괴롭혀왔다 이렇게 검찰 관계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무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습적이고 또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이었던 데다가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보복성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것 같고 10년 네.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 혹시라도 정말 이런 거 따라할 생각 눈꼽만큼도 갖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진짜 송구합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에 불구경도 있고 또 이런 구경도 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싸움 구경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번엔 세계의 대결이라고 할 만합니다. 일단 첫 코너는요.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고 어머. 홈 코너는 이 페이스북의 창업주죠. 바로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어머. 머스크가 저커버그를 향해서 네. 한판 붙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허. 이 대결이 성사될 때 관심이 쏠리고 있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트위터의 경영자이기도 한 머스크와 네. 이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저커버그 간에 서로 이렇게 플랫폼 경쟁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격투기로 한번 어머? 붙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머스크가 얘기를 하자. 이거에 지지 않고 저커버그는 그럼 어디서 붙을지 위치를 보내라라고 응수를 했고요. 이에 머스크 라스베가스 옥타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라스베가스 옥타곤은요. 다름 아닌 세계적인 이종 격투기 UFC가 열리는 곳입니다. 아니 처음에 저는 이 기사 봤을 때 그냥 이 경영 어떤 실력
성과는 붙자 이게 아닌가 봐요, 허준 변호사님 진짜. 진짜 격투기 대결을 할 것 같습니다. 어머. 두 사람이 각자의 주짓수 연습에 한창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세기의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한 어머. 관심 더 커졌는데요. 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요. 네, 주짓수 훈련에 한창인 마크 조코보그 모습입니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금메달 땄을 정도로 이미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인데요. 함께 훈련 중인 스승은 MIT 연구원 프리드먼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거의 실전처럼 연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프리드먼에게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바로 대결을 신청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허. 머스크 역시 프리드먼과 주짓수 대련 중인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아니 진짜 최준명 교수님 네. 한 25초 드릴게요. 저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인가요? 애들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주짓수 대결을 하게 됐을 때 네. 경제적 성과가 얼마냐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하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광고 붙죠, 관람하러 오시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현재요.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의 흥행 수입이 전망된다라고 네. 하는 전망이 나왔고요. 양측 다 진지하다고 하니까 아마도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게 좋게 봐야 될까요? 아이들이 배울까 좀 겁나기도 합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시는 전민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유치원에 다니는 5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어제 딸아이가 울상이 돼서 집에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만 나이 시행 첫날이라 유치원 선생님이 나이 계산법을 알려줬는데 옆 친구는 4살, 우리 아이는 8월생이라 3살이에요. 옆 친구가 자기한테 언니라고 부르라 해서 속상했던가 봐요. 딸에게 급한 대로 너도 2달 있으면 4살 될 거야 다독였지만 참 난감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민서 님이 일단 따님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될 듯 하고요. 아직은 시행 초기라 곳곳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일단 혼란 최소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